물새의 분류군별 특성과 생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어제도 계속 강의 내용 중에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물새란 무엇일까요? 그냥 물에 있으면 다 물새인가요?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새를 워터버드라고 기준을 해서 물가에서 생활하는 데 적합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 생태적 습성이 있다. 강호수, 습지 해안에서 주변 지역에 서식한다. 사실 이런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되게 모호합니다. 참새가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주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으로 제시해 놓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물새들은 그냥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나와 있는 친구는 이제 해양성 조류의 대표적인 친구를 제가 가지고 오고자 해서 뿔새우리를 사진을 넣어봤고, 옆에 열심히 싸우고 있죠. 민물가마우지인데 제주도에서 봤던 친구들이고, 아래쪽에는 영광 요산도에서 번식하는 뿔제비 갈매기. 저게 번식 첫 번째 관찰이 되었던 해에 들어가서 봤던 번식지인데, 지금도 올해도 열심히 여지없이 찾아와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쇠오리나 붉은 개또요, 이런 친구들이 물새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새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갈퀴죠. 네, 물갈퀴도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가 헤엄을 칠 때 사용하는 저 갈매기가 있는 것처럼, 저 붉은 부리 갈매기인데, 저 친구가 사용하는 저런 물갈퀴, 진짜 물갈퀴죠. 수영을 위한 물갈퀴입니다. 근데 우리 물닭 보시면 혹시 이 물갈퀴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신 분? 네, 다들 아시죠, 역시. 네, 판족이라고 하는데 혹시 물닭 말고 판족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논병아리. 네, 맞습니다. 논병아리도 마찬가지고 아비류나 이런 친구들도 저런 판쪽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물갈퀴에서 저렇게 진화를 한 건지 판족이 물갈퀴가 된 건지, 아마 물갈퀴가 판족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저런 판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쪽 다 생활할 수 있는, 물에서만의 생활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물닭 같은 경우에는 저런 판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둥지를 물 위에 지어서 그 둥지 위에 올라가기 좀 용이하게끔 하는 역할이 좀 같이 가지고 있고요. 새들 다 방수가 됩니다. 모든 새들은 다 깃털에서 방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방수를 하려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닭도리탕 할 때 엉덩이에서 항문에서 기름샘 떼잖아요. 새들은 그 기름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렇게 날개를 펼치고 말리는 친구, 가마오지. 네, 저 친구들은 왜 그 기름샘을 과감하게 포기했을까요? 잠수하는데 다른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오리도 잠수를 하고 깊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혹시 아비류는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비류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비가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아비는 영어 이름 자체가 다이버예요. 다이버라고 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혹시 나중에 가마우지한테 말 걸어서 왜 없냐고 물어봐 주시면 저한테도 좀 답을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물가마우지는 몸을 말려야 하죠. 그래서 흔히 어린 친구들은 배트맨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새들은 깃털에서 항상 깃을 다듬죠. 깃을 다듬는 행동 중에 큰 행동 중에 하나가 꼬리깃에 있는 저 기름샘에서 온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방수 효과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물새는 또 특징적으로 부리가 다 다르죠. 저는 항상 교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물새는 다 부리가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오리류도 종류에 따라서 부리가 다 다르고요. 도요새들도 당연하게 종류에 따라 다 부리가 다른데, 그 부리는 먹이원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먹이를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부리가 다양하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왼쪽 끝에 보이는 친구 뒷부리도요, 아시죠 다들? 뒷부리도 왜 저렇게 부리가 위로 휘었을까요?
돌멩이를 뒤집어서. 네, 아니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추임새 넣은 거고요. 저 친구는 러너라고 해서 뛰어다닙니다. 대체적으로 먹이를 먹을 때 물가에서 뛰어다니거든요. 물가에서 뛰어다니는데 삽을 들고 우리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삽을 들고 뛸 때 물가에 있는 먹이를 퍼 올려서 이제 물에 동동 떠 있는 먹이를 먹으려면은 삽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으면 좀 더 뜨기 좋겠죠. 우리가 삽질하는 삽도 살짝 위로 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이를 먹기 편하게끔 자기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저렇게 부리가 위로 진화한 타입이고, 붉은 개또요는 뭐 살짝 아래로 휘었죠. 뭐 아래로 내 머리에서 앞에 막대기를 댔다고 생각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걸 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짝 아래로 휘어 있을 때가 더 확실히 땅에 박히기 좋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알라꼬리 마도요라든지 마도요, 뭐 중부리도요 이런 친구들도 다 저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먹이를 먹기 좀 편하게끔 부리가 아래로 휜다라고 볼 수 있고, 검머리 물대새 부리가 매우 두껍고 크고 직선으로 되어 있죠. 저 친구는 이제 영어 이름답게 오이스터 캐쳐, 굴을 까먹거나 조개를 부셔먹기 좋은 큰 육중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인데요. 노랑부리 저어새 또 다들 아시다시피 휘휘 저을 때 물에 있는 것들을 잘 필터링해서 걸러먹기 쉽게끔 저렇게 숟가락 형태의 부리가 발달했고,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도 먹이 활동하는 걸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주로 먹거든요. 혹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 누굴까요? 중부리도요. 가끔 저거 보고 머리만 보고 쇠부리도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 많이 계신데, 부리가 쇠부리도랑 아예 다르죠. 저 친구도 뭐 아래에 있는 먹이를 주로 먹으려고 저렇게 아래로 휘어 있는데, 쇠부리도요나 중부리도요 특징들이 간혹 초지로도 들어옵니다. 저 친구들 초지로 들어와서 곤충들도 잘 사냥해 먹거든요. 뭐 결국에는 그냥 아래에 있는 먹이들을 좀 먹기 좀 용이한 부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번식, 물새들은 대체적으로 집단 번식을 합니다. 아마도 바다 근처에서 아니면 호수 근처에서 번식지가 제한적입니다. 되게 뭐 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는 친숙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번식은 감히 할 수 없는 지역이죠. 물에서 알을 띄워가지고 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식지가 제한적이어서 이 친구들은 제한적인 번식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집단 번식을 하게 됩니다. 집단 번식을 할 때 가장 큰 특징들이 또 집단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침입자들에 대한 방어 전략도 용이합니다. 대신에 또 전략적으로 또 불편한 점도 있죠.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경쟁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번식기 동안 내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사람도 바로 옆에 누가 살 부비고 살면은 불편한데 이 친구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집 찾아오는 것도 되게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번식할 만한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집단 번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고, 저기는 지금 육산도예요. 영광에 있는 육산도인데 뭐 해마다 뭐 괭이갈매기가 4만에서 6만 쌍 정도 번식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육산도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저 왼쪽에 있는 뿔제비 갈매기가 번식을 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섬으로 좀 이주해서도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괭이갈매기 틈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번식을 하거든요. 결국 저 번식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집단 번식지 안에서도 얼마나 먼저 왔는지, 얼마나 그 친구의 컨디션이 좋은지, 얼마나 또 뭐 컨디션에서는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얼마나 공격적인지, 얼마나 힘이 센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집단 번식지 안에서의 자기 집이 어디에 위치하냐가 결정이 된다. 저기에서 지금 괭이갈매기가 다 번식을 하고 있는데 저 사이에 지금 뿔제비갈매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저기 왼쪽, 예. 가운데, 예.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죠? 없습니다. 네. 제가 전경을 찍다가 그냥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냥 이왕이면은 같이 있는 사진을 좀 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냥 집단 번식지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냥 사진이었고요. 없습니다. 예. 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새들은 어떻게 자나요? 이것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장거리 이동하는 조류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쉬지 않고 날아올까? 호주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드니까지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면 10시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안 쉬고 날아올 수 있나? 물론 가끔 쉬기도 합니다. 한 번에 근데 내려가는 루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번도 안 쉬고 내려갈 때도 흔하고요. 근데 올라오는 루트에서는 아마 많이 쉬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동 전략을 다르게 가는 것도 새들의 번식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번식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먹이도 많이 먹고 내 몸의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우리 새끼들에게 정말 좋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대신에 빨리 가야 또 좋은 자리를 선점하겠죠. 월동지에서도. 그래서 다른 이동 전략을 가끔 가지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친구들은 이동을 할 때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 뇌를 한쪽씩 재웁니다.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계속 계속 일은 쌓여 있으니까 계속 일도 하면서 잠도 자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새들이 시간을 엄청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눈을 한쪽을 감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요. 결국에는 그냥 한쪽 뇌를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쉬게끔 해주고 한쪽 뇌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크게 날아갈 때는 뭐 엄청난 얘들이 높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뇌가 한쪽이 크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질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좀 사용을 해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좀 편하게끔, 편하진 않겠죠. 최대한 편하게 이동을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갯벌은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EAF라고 해서 유라시아 대양주 저희 철새 이동 경로죠. 동아시아 대양 철새 이동 경로, 그 중간에 한국이 위치를 하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제 최철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해, 우리 황해죠. 황해 전체가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게소 가면 혹시 다들 뭐 하시죠? 네, 뭐 화장실도 가시고, 네,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휴식, 네, 집중도라든지 운전하는 집중도, 그다음에 졸음, 이런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휴게소인데, 새들한테도 반드시 휴게소가 필요합니다. 내려서 우리나라 갯벌에 내려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휴식을 하기도 하고, 뭐 간혹 뭐 짝을 찾기도 하고요.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갯벌입니다. 옆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물새 서식지를 몇 군 표시를 해둔 곳인데요. 대체적으로 물론 부산 낙동강 하구라든지 뭐 섬진강의 하구나 순천만도 포함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습지는 우리 서해안 황해 라인을 따라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라인을 따라서 새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서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갑니다. 네,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겠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한 번은 관통을 할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더 많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 도봉산 꼭대기에 번식을 한 매가 있습니다. 네, 도봉산 꼭대기에 매가 지금 수년째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 둥지를 가서 좀 긁어가지고 뭘 먹었나 좀 살펴보니까 도요새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서울 도봉산 꼭대기에 도요새가? 네. 근데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겠죠. 새들은 높이 날아서 이 구간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 구간이죠. 네, 서해를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러시아 쪽 극동지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한 번은 관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남해로 통해서 올라가는 루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언젠가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북한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 남한에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통과를 할 때 매우 먹이가 된다. 네. 도봉산이 뭐 크게 엄청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높게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더 매는 먹이를 활동을 해서 더 높게 올라갈 테고, 그랬을 때 그 이동하는 새들을 사냥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뭐 우리 서해안도 서해안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이동 루트상에 들어가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하나의 증거로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물대새는 다 가락지를 부착을 해서 나라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색깔을 조합해서 가락지를 부착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찾아보시겠습니까? 있어요. 여기는 네, 거짓말 안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있죠. 주황색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부착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도요물대새의 가락지 부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나라들 특히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우리나라 중간 개척지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락지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라고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부착을 했을 때 번식지로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끔 명호 소장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휴게소에 우리 고속버스 타면은 휴게소에 대체적으로 15분 시간을 주고 머물게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친구 종별로도 다를 테니까요. 또 얼마나 멀리 가는지 성별에 따라서 얼마나 휴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다 명확하게 담을 수 있는 게 이런 가락지 부착 조사입니다. 지금은 좀 간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산세 위주로 잡거든요. 흑산도라든지 아니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국가철새연구센터 같은 경우 소청도에서 잡아서 부착을 해주는데 이런 컬러링은 달진 않습니다. 대체 그냥 일반 그 금속 링만 달아서 배출을 해주고요. 이런 컬러링은 도요물대새에 거의 한정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컬러링을 달아야지 이 친구가 가락지를 달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산세류는 그냥 금속 링을 다는 게 뭐 죽어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재포획 됐을 때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도요새는 우리가 멀리서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저렇게 플래그 형태로 가락지를 부착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친구들 어디서 왔을까요? 책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색깔이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일부러 이런 사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 보이면은 또 금방 맞추면 또 재미없잖아요.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친구들이 갯벌에서 물론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흙이 갯벌이 묻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무슨 색이죠? 색이 좀 다른데요? 혹시 여기에 나라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늘져서 아니면 역광이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혹시 맞춰보실 분? 상품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네. 호주 어떤 친구 호주입니까? 첫 번째 호주입니까? 혹시 이 친구 혹시 어떤 친구죠? 종이 뭐죠? 붉은 어깨도요. 또 청다리도요. 또 없습니까? 애매하죠. 예, 청다리도요는 맞고요. 호주 호주요? 호주 빅토리아 주황색 하나만 보셨군요. 예, 주황색 아래에 검정색이 있습니다. 예, 여기 예 검정색 보이시죠? 예, 인도네시아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잡아서 예, 가락지를 부착해 놓은 친구죠. 청다리도요의 루트를 봤더니 딱 인도네시아 정도까지 많이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정도까지 내려가고 저 친구는 호주까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좀 잡아가지고 월동기 때 부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운데 친구 어디서 왔을까요? 저 다시 한번 봐보고 저도 헷갈리니까. 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합들이 위아래로 있긴 한데 이거를 위쪽으로 한 번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냥 이게 다리에다가 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뻘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위로 말려 올라오기도 하고 간혹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때는 색깔의 위치만 보시면 돼요. 색깔이 어느 색깔이 위에 있고 어느 색깔이 아래에 있고 다리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가 봤을 때 기준입니다. 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오른다리죠. 아니요. 우리가 봤을 때 기준입니다. 항상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왼다리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 어디서 왔을까요? 호주, 인도네시아. 네. 근데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 친구도 인도네시아. 네.
민물도요인데 이 친구도 인도네시아에서 부착을 했던 친구고, 저 두 친구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러시아나 아니면은 민물도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종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멀리는 저기 미국 위쪽 알래스카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확인됩니다. 민물도요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동남아에서 알래스카까지 연결되는 청다르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의 루트를 이용을 하면서 저는 다 우리나라에서 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본 거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서 먹이 활동도 하면서 쉬고 있는 친구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이 친구 어디서 왔을까요? 러시아. 이 친구 누굽니까? 넓적부리도요. 네, 제가 고창에서 봤던 넓적부리도요라는 친구인데, 가락지 번호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사진에 크게 확대하면 보이는데 C8번. 욕 아니고 C8번.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쌍안경 보고 하필이면 또 C8번이 확인이 돼서 네, 고창에서 오랜만에 확인이 되었던 넓적부리도요인데, 저 친구를 제가 확인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고창에 넓적부리도요가 온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어요. 네? 네, 이 친구도 인공증식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러시아 동부 지방에서 번식 부화 성공을 해서 내려오는 친구가 우리나라 갯벌에서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근데 저 친구 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내년 3년, 이제 3년 차 돼가는데 아직 살아 있겠죠. 살아 있어야 되는데 꼭 다시 한번 C8번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한 거 아닙니다. 종별 생태적 특성으로 제가 번식에 대한 것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게 혹시 어떤 알일까요? 꼬마물대새. 네, 꼬마물대새 맞습니다. 꼬마물대새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물대새의 종류가 흰물대새, 꼬마물대새, 그다음에 흰목물대새, 그다음에 뭐 물대새니까 검은머리 물대새도 있고요. 뭐 이 정도 선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저거는 지금 꼬마물대새 알입니다. 아무데나 알 낳죠. 대체적으로 아무데나 낳습니다. 땅만 있으면 낳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요. 자주 보이고 흔하죠. 네, 저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강에서 서식하지만 흰목물대새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 친구들은 까다롭게 번식을 하니까 멸종되면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종의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저렇게 그냥 아무데나 좀 꼬마물대새처럼 아무데나 번식해서 잘 좀 지내지 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꼬마물대새나 이런 흰목물대새, 검은머리 물대새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을 알을 조사를 할 때 얼마나 이 친구가 포란을 했는지, 사실 모든 물대새는 거의 동일하게 28일을 포란합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8일 동안 포란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선생님 28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계란으로도 집에서 해볼 수 있어요. 모든 알에서 대부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알은 부화 단계에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안에서 영양소를 소모를 하면서 사니까 점점 가벼워지거든요. 안에 공기도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알은 조그맣게 미세하게 구멍들이 있어서 숨을 쉴 수도 있고. 결국 봤더니 알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떠오르려고 하죠. 이쪽이 숨구멍, 위쪽이 숨구멍이니까 살짝 떠요. 더 뜨고 한 10일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다. 이제 바닥에 막 덜랑덜랑 뜨고 한 15일 되면은 똥 올라오죠. 한 16, 18일도 대체적으로 가는데, 이게 수면 위로 아예 드러나는지 이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 아예 이제 한 22일, 24일 되면은 너무 사람이 손으로 들어도 이렇게 가벼워졌지? 네, 가벼운 게 정확히 느껴지고, 한 25일에서 28일 정도 되면은 이것도 너무 가벼워서 이제 아예 옆으로 누워버리는 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다른 걸로 알 수 있어요. 알에 금이 갑니다. 알에 살살살살 금이 가는데, 혹시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치. 네, 난치도 새끼 새들의 특징이죠. 난치가 있다는 거는 부화 이제 3일 이내. 네, 이 친구들한테 부리 끝에 하얀색 점이 있습니다. 이빨같이
알을 깰 수 있는 기구가 잠깐 달려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의 번식 단계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언제 태어났는지. 네. 근데 알 보셨다고 저렇게 막 테스트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걸 하려면은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깨끗한 물인데 따뜻한 물. 네, 왜냐면은 알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도 여름에 더우면 물 뿌리잖아요. 물 뿌리면 열을 증발시킬 때 열 다 뺏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하는데 되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혹시 하시게 된다고 하거든 보온병에 담겨 있는 뜨거운 물 말고 뜨거운 물을 바로 익어요. 익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그냥 우리가 만졌을 때 미온수라고 하는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물 수건 반드시 알을 체크를 하고는 닦아서 둥지에 놔둡니다. 그리고 번외로 둥지를 보고 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가실 때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내가 왔던 흔적들 다 지워주기 이런 것까지는 돼야 그래도 못해도 최소한 새한테는 할도리를 했다 정도는 볼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좋은데 혹시 필요에 따라서 네, 호기심에 한 번은 해보고 싶다 꼭 그러면은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고 따뜻한 물로 수건 챙겨서 딱 잘 닦아서 놔두시면은 좋습니다. 알에다가 번호를 표시해도 좋아요. 1번, 2번 저 보시면은 여기다가 알 끝에다가 1, 2, 3 표시를 해서 어느 알이 먼저 태어날지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물대새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태어나죠. 네. 알은 따로 나요. 알은 하루에 하나씩 낳습니다. 거의 모든 새들이 알은 하루에 하나씩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몸무게의 한 10% 정도 되는 무게를 한 번에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고 그만큼 힘들게 알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하나씩 낳았으니까 순차적으로 태어나냐? 물론 새들에 따라서 그런 전략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략을 가진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둥지 안에서 키우는 친구들, 그냥 별로 그런 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리를 하기에 왜냐면은 아직 남아 있는데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엄마가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태어날 수 있는 전략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을 동시에 태어나게 해야 돼. 다 낳는다. 네, 예, 여러 가지 확실히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이를 잘 키우셔서 예, 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알을 낳았을 때는 포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알의 온도 정도 유지해 준다. 특히나 흰먹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되게 일찍 해요. 2월 달부터 포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2월 보시면은 엄동설한이거든요. 2월까지는 아직도 되게 춥기 때문에 또 강가에서 번식을 하는 친구라서 온도가 그냥 기본 영하입니다. 영하에 칼바람 맞으면서 포란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긴 해주는데 집중해서 하진 않아요. 그냥 아래 온도만 떨어지지 않게. 네, 두 번째 날에도 하나를 낳았을 때도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흰먹물대새는 4개의 알을 대체적으로 꼭 낳는데 4개를 낳았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품습니다. 제대로 품어서 동일한 날짜에 완전히 맞추진 못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안에 그거를 좀 왜냐면은 새끼가 막 태어나도 물론 바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좀 어미 품에 일정 시간은 있어야지 몸을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시간 다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하루 안에 모든 개체들이 한 번에 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요. 꼬마 물대새 번식할 때 보면은 더울 때도 되게 많아요. 더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네. 아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그냥 그늘만 만들어줍니다. 알아서 그냥 우리 기온이 그냥 따뜻한 바람이 알아서 데워주겠거니 하고 대신에 너무 익지는 마라 하고 그냥 그늘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자갈밭이 오히려 더 뜨겁습니다. 자갈이 오버히팅 되다 보니까 더 훨씬 뜨거운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늘만 만들어주거나 정 안 되면은 물가에 가서 물 묻혀옵니다. 자기 몸 배에다가 물 묻혀 많이는 안 붙어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들의 몸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기름을 발라놓기 때문에 물이 엄청 스며들진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물을 조금이라도 묻혀와서 알 위에서 최대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저 친구들 온도를 어떻게 알까요? 그 자기 새끼 저 알이 부화할 수 있는 온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역시 또 어머니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아시는데 경험빨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예. 옛날에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뭐 지금처럼 뭐 온도계 습도계 놔두고 키우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내 온도다. 예. 그렇죠. 뒤에서 뭐 요즘에는 귀에다가 다 온도계다가 꽂아놓고 온도 몇 도인지 재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건 아닙니까? 내가 절대 온도다. 본능으로 아는 거죠. 이 친구 혹시 어떤 친구일까요? 새끼새인데. 네, 좀 약간 애매해요. 좀 이것만 봤을 때 혹시 이게 뭘까? 뭐 물대새이겠지. 계속 물대새 말했으니까 물대새이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나아가서 부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넓적거리고. 네, 이 친구는 흰목물대새. 제가 석사할 때 공부했던 친구인데 석사할 때 흰목물대새 제가 번식 생태를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락지를 부착을 해서 왜냐면은 둥지가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 번식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강가에서도 한정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번식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새끼가 저는 그 번식 생태를 일반적으로 번식 생태를 연구를 하면은 끝까지 봅니다. 얼마나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는지가 연구의 끝이거든요. 근데 둥지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섞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경계를 해요. 너 금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너는 거기서 키워. 난 여기서 키울게. 근데 새끼들이 좀 더 크면은 이제 청소년기 지나가고 하면은 새끼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제어를 못 해요. 네. 왜냐면 자기 새끼들 넘어오거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막 섞이게 되는데 그때 좀 헷갈림을 좀 방지하고자 가락지를 부착을 해서 저 친구는 이 색깔의 둥지는 한쪽 또 양쪽 저쪽 팔 아래 해서 총 4개의 알을 낳았을 때 희몽물태에서는 4개의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은 저 색깔은 이쪽 둥지 1번 둥지의 친구들. 저 가락지 색깔 고를 때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물론 동물들과 사람이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되게 달라요. 새들이랑 사람이 보는 영역도 색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보여야겠죠. 네, 포식자들의 눈에 혹시 아니면은 사람의 눈에도 안 띌 수 있게끔 좀 그런 색깔을 좀 골라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저도 연구자인지라 제 눈에도 보여야 되거든요. 네, 너무 살색 이런 걸 했더니 안 보여요. 이 친구들 관찰을 해보려고 하면은 뭐 새끼새들은 어미새가 삐약 한 번이면 다 그냥 머리 밖으로 숨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항상 한 500m에서 멀리 한 1km까지 떨어져서 그냥 필드 스코프로 그냥 행동들을 관찰을 했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계속 경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조금은 보이는 색깔로 저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끼워봤습니다. 오리기러기류들의 특징인데요. 오리 다 야행성입니다. 오리는 야행성이에요. 낮에 물에 떠 있어요. 쉬는 겁니다. 네. 근데 쉴 때 새야 좀 편하겠죠. 얘들이 막 움직이면 좀 가창오리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움직일 때 카운팅 하려면은 야간에 움직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을 기록할 때는 항상 주간에 쉴 때 우리 도요물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요물대에서도 만조대 위에 무트로 올라와서 쉬는 친구들을 카운팅을 하는데 오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리는 100% 야행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요즘 딱 지금 이 시기인데 변환기 이클립스라고 영어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리가 변환기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암컷 오리도 어렵습니다. 암컷 오리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리를 봐도 암컷 깃이 어려워도 부리를 보고도 좀 아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변환깃은 정말 답이 없어요. 와 이게 가끔 뭐 신종 아니야 할 정도로 좀 특이한 색깔, 뭐 특이한 깃을 가진 오리들이 많이 특히 이 시즌에 많이 보이는데요. 오리는 저렇게 변환깃을
가지고 있어서 저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저 왼쪽 아래 혹시 오리 어떤 오리인지 아십니까? 저 이거 미끼록종인 줄 알고요. 네, 신발 벗고 뛰어갔습니다. 그 제주도였는데 작년 가을에 새오리. 네, 왼쪽 아래. 가창. 꼬리가 아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리류에서 여기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흰죽지류랑 뭐 이런 잠수성 오리들이랑 잠수하지 않는 수면성 오리들의 정말 큰 차이점 꼬리. 네, 꼬리 끼치거든요. 이 친구 꼬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제일 왼쪽 아래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친구는 잠수하지 않습니다. 네, 극한의 경우 뭐 가끔 뭐 흰꼬리 수리가 날아와서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매가 날아오거나 이럴 때는 잠수를 합니다. 네, 오래 못 해요. 주로 잠수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논병아리나 흰죽지류 이런 친구들 엉덩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잠수 잘하고 깊이 들어가는 친구들. 이런 거를 실루엣으로만 멀리서 역광일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단계는 걸러질 수 있다. 아 이게 잠수성 오리다. 아니면 아 이게 그냥 수면성 오리다. 이 정도로 한 번은 걸러낼 수 있고 저 친구는 쇠오리예요. 뭐 아시다시피 쇠오리인데 일반적인 쇠오리랑은 색깔이 아예 다르죠. 특징이 근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눈 옆 선, 네, 검정색 선이 있고 부리가 쇠오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변환기를 가지고 있어서 간혹 헷갈리는 타입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군집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진은 가창오리인데요. 가창오리가 순천에 왔을 때 제가 담아뒀던 사진인데 저거 혹시 바로 즉석에서 카운팅 가능하신 분? 몇 마리 될까요? 12, 13, 14. 저도 안 세봤는데요. 저 통으로는 세봤는데 저 화면을 안 세봤는데 한 5, 600마리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래 또 재밌는 사진이 있죠. 동성애. 네, 이런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이런 거. 오리에서 물론 모든 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오리에서 특히나 더 나타납니다. 근데 아마 모든 새들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오리가 특징적으로 저렇게 암수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더 보일 수 있고 다른 새들은 그냥 일반적인 성행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새들에게 은근히 흔합니다. 근데 저게 근데 어떤 걸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번식을 더 잘 하기 위한 과정들인지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하고 위압감으로 누르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리류 특히 청둥오리에서 한 17%, 19%의 청둥오리가 동성애를 하더라. 예, 되게 저는 솔직히 좀 이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뿔제비 갈매기 있죠. 작년에 뭐 사진 동호회나 이런 데 올라온 사진 뭐 짝짓기 하는 사진들 싹 동성애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전에 가락지를 다 달았을 때 피를 뽑아서 성별을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뭐 PA, PB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 싹 수컷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혹시 밴드나 이런 데 사진 올라오는 거 봐보세요. 다 가락지 달고 있거든요. 수컷들입니다. 네, 수컷들이 짝짓기를 하는 것들을 짝짓기는 아니죠. 그냥 동성애죠. 동성애도 사랑을 해야 동성애인데 이게 뭐 동성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짝짓기는 아니다.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아래 그림 보면은 뭐 형편없습니다. 이 친구 네, 호권이죠. 호권인데 날개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뭐 누구한테 뜯겼을까요? 깃가리. 몰팅이라고 해서 모든 새는 다 깃가리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깃가리를 하죠. 봄에서 여름이 겨울에서 여름이 되어가는 봄 시즌에는 번식을 위한 번식깃이 발달을 하고 이제 번식이 끝나고 이제 불필요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긴 꼬리나 아니면 화려한 깃들 오히려 뭐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은 사이즈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겨울에는 나만 살기 위한 전략으로 따뜻하게 깃들을 바꾸기도 하는데 물새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산새들은 깃털을 갈 때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빼요. 하나 빼고 하나 놓고 하나 빼고 하나 놓고 하나 빼고 하나 놓고. 왜냐하면은 깃털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하거든요. 방수, 보온, 뭐 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식자가 달려왔어, 날아왔어. 근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깃털이 없어. 바로 죽는 거겠죠. 예, 날지 못하고 바로 떨어져 죽겠죠. 근데 물새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물로 도망가면 되거든. 뭐 물에서 잡아먹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물새도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오리류, 뭐 흰뺨검둥오리나 이런 친구들은 몰팅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식자가 너무 많거든요. 사기라든지 이런 친구 다 물에 들어와서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 아니면 뭐 유럽 이런 데서 번식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한 번에 깃을 다 빼버립니다. 그냥 물에서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번식기 이후에, 번식하고 나서. 왜냐하면 번식할 때는 또 암컷한테 아니면 수컷한테 잘 뽐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후에 이제 겨울깃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에 깃털을 싹 빼버리고, 어차피 뭐 누가 와? 물로 갈게. 그냥 물갈퀴 가지고 그냥 물로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깃털을 가는 전략을 물새들은 가지고 있다. 네, 가마우지류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방수가 안 돼요. 너무 안타깝죠. 방수가 안 돼서 몸을 항상 말려줘야 됩니다. 유해조류, 최근에 환경부에서 저 친구들을 유해조수로 지정했는데 저도 왜 지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최창렬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저 친구들이 하는 기능적인 특징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영양염료를 산으로 옮겨올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있는데 굳이 저렇게 미관상 안 좋다고, 뭐 환경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한 연구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몽골에서도 보면은 거기는 유해주소로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옆에 유럽에서 하도 그 똥으로 골치를 앓으니까 펀딩을 줍니다. 몽골에 돈을 주고 좀 잡아, 좀 개체수 좀 제한해줘. 근데 몽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몽골은 그냥 초원이죠. 땅바닥에서 번식합니다. 저 친구들. 그러면은 더 잡기가 쉽겠죠. 잡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땅에 있는 거 알을 밟아서 깨버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비윤리적. 네. 그렇게 개체수를 다른 나라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대포 쏘죠. 네, 물대포 쏘가면서 개체수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 이 친구들을 과연 저렇게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위에 보면은 저 친구들 뭐 워낙에 뭐 다들 아시죠? 중국에서 목 묶어놓고, 이것도 되게 비윤리적입니다. 묶어놓고 낚시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자기 뭐 얼굴보다 큰 저렇게 광어를, 예,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광어죠. 양식입니다. 광어. 배가 하얘야 자연산이죠. 네. 양식입니다. 네, 저 회를 좋아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식 광어를 이렇게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식종, 갈매기류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는 종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사진을 넣으려고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대로 나와버렸어요. 이건 제 탓입니다. 개갈매기, 한국제갈매기, 뿔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최근에, 예, 군산에서 제비갈매기가 번식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번식을 하는 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매기류의 생태적 특성, 집단 번식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이죠. 그리고 깃가리를 하는데 몇 살 먹었을까요, 저 친구들? 아래.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네. 3살 이상. 네. 갈매기류도 한 3살 정도, 3년 이상은 돼야지 번식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저렇게 완전하게 하얀색 깃털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애는 한국제갈매기 같은데 아마 1년생인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한 2년생 좀 되지 않았을까요? 예, 보면은, 예, 깃이 살짝 하얗게 나와 있죠. 이렇게 갈매기들은 성숙에 따라서 깃가리가 좀 달라진다
것들을 알 수 있고, 갈매기를 좀 잘 깊게 들어가면은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공부를 더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네, 갈매기는 그냥 갈매기에 맡겨주세요. 네, 갈매기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백로류 어렵습니다. 백로류도 엄청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세 마리 있는데 세 마리 다 맞춰보실 분? 왜 제가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찍어놨을까요? 일부러. 네, 맞습니다. 네, 중백로, 세백로, 중대백로 저렇게 한 번에 있는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잽싸게 또 사진을 담아왔는데, 저렇게 따로 같이 있으면은 뭐 알기 쉽겠죠. 근데 따로따로 있을 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도감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구각을 봐라. 예, 멀리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예, 멀리서 보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채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보고 여러 가지 특징을 찾는데, 먼저 중대백로랑 중백로랑 많이 헷갈린다면 머리를 잘 보십시오. 네, 중대백로는 머리가 일직선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100%는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중백로는 동글동글합니다. 머리 위가. 그리고 부리가 이 친구는 매우 길고 이 친구는 그나마 좀 짧아. 이거는 근데 많이 봐야 알 수 있는 정도. 눈 색깔들, 눈 옆 색깔이랑 눈 동공 홍채 색깔들도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보려고 하면은 어려운 종이고요. 많이 잘 자세히 보려고 하면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감에 나와 있는 뭐 구각만 보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 나만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확실히 알아둔다면은 백로류도 동종이 쉽습니다. 아래 친구 외계인같이 생긴 어떤 친구들일까요? 외계인 아닙니다. 독수리. 네, 저 위에 백로류 적어놨는데 네, 강의 의뢰 주실 때도 물새류의 특징, 종별 특징 해놨는데 독수리는 좀 어렵죠. 네, 어떤 친구일까요? 네, 번식지 작년에 번식지를 한번 들어갈 일이 있어서 담았는데 외갈이에요. 네. 새끼들이 저렇게 형편없이 생겼습니다. 또 순천 보성 순천 갯벌 앞에 있는 집단 번식지에서 들어가서 본 사진인데 이제 막 태어났다는 증거가 있죠. 아까 난치, 이 친구들도 난치가 있습니다. 새들은 대부분 난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막 알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아유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외가리는 그레이 헤론, 회색을 가진 헤론 종류죠. 딱 새끼 때부터 그냥 회색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루미류의 생태적 특성으로 넘어갈 텐데, 뭐 두루미는 또 종별로 또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곳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순천만에는 어떤 두루미가 주로 도래하죠? 흑두루미. 철원에는 두루미, 뭐 제두루미도 많이 오고, 김포 두루미도 소수 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김포는 제두루미로 밀고 갑니다. 네. 그다음에 창원 쪽이 뭐 주남저수지라든지 뭐 이런데 제두루미, 이렇게 지역별로 도래하는 두루미들이 아예 안 온다는 아니고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 많이 오는 친구들이, 두루미는 그냥 철원으로 많이 간다. 제두루미는 김포나 창원으로 많이 간다. 흑두루미는 순천만, 천수만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알 수가 있죠. 흑두루미 이동 경로가 예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구미 해평습지를 경유를 해서 일본 이즈미로 내려가는 루트를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 현재는 천수만을 통해서, 순천만을 통해서 이즈미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과거와 지금의 이동 경로의 차이, 왜 발생했는지는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뭐 구미 습지, 해평 습지라는 이런 다 습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친구들이 다른 루트를 채택을 했다. 중간 기착지에서의 그 기능 중에 하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 휴식지. 운전을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휴식할 곳이 없으면 휴식지, 휴게소가 있는 고속도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루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제가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흑두루미가 갯벌에서 뭘 먹어요? 먹기도 하나요?
쉬러 갯벌에서 들어오지 않나요? 애들의 주요 먹이는 논에서 먹는 벽시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갯벌에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뭐 주로 먹진 않죠. 예, 주로 먹는 거는 논에서 벽시를 먹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에 뭐 밀물 썰물에 따라서 위에 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뭐 풀씨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생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먹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다고는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고 종별 생태적 특성인데 뭐 뒤에 권인기 박사님 와 계시지만 이따 자세히 알려주시겠지만 눈만 보세요. 네. 네, 헷갈리지 마시고 노랑부리 저어새랑 저어새랑 이거는 아무리 멀어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눈만 보세요. 눈이 보인다. 노랑부리 저어새. 눈이 안 보인다. 저어새.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하시죠? 네. 눈을 잘 보고 구분을 해보면은 이 친구들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논병아리류입니다. 논병아리류 이거 3개 다 종류 맞춰보실 분? 다 논병아리.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검은목.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운데가 이상해요. 뭘 먹고 있어서 그래요. 물고기 먹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제 왼쪽에 있는 거는 검은목 논병아리고요. 가운데랑 오른쪽 끝은 그냥 논병아리. 색깔이 다르죠. 논병아리의 번식깃, 그다음에 논병아리의 비번식깃, 겨울깃이죠. 그다음에 검은목 논병아리의 비번식깃. 이 친구들을 좀 많이 주로 헷갈려 하셔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고 검은목 논병아리랑 귓불 논병아리를 헷갈려 하신 분도 많습니다. 도감에는 이렇게 넘어오는 빨간색 라인을 봐라. 안 보입니다. 네. 멀리서 보면은 뭐 정말 이 친구들 뭐 담수에도 들어오지만 해양성 바다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파도 타고 다니다 보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고 너무 멀기도 하고 아유 눈 아파 바닷바람 겨울 바닷바람 불어가는데 어떻게 봐요라고 했을 때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중백로랑 중대백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은목 논병아리는 머리가 항상 떠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우리 사람 머리 만진 것처럼 머리에 볼륨 준 것처럼 항상 저렇게 볼륨이 들어가 있고요. 귓불논병아리는 뿔논병아리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카롭습니다. 머리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담아보려다가 못 담았는데 이 라인이 그냥 깎여 있어요. 동글동글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좀 작은 뿔논병아리 같네 라고 할 정도로 귓불논병아리는 날카롭습니다. 네, 그런 차이들 물론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보시고 머릿속에 담으셔야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도감에는 막 그 정도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차이들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혹시 나중에 지금은 이제는 더 안 보일 테니까 겨울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좀 날카로우면 귓불논병아리일 수 있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랬을 때 네,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이 남을 겁니다. 논병아리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새끼들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 친구들 새끼들을 데리고 다닐 때 업고 다닌다. 뭐 매번 업진 않습니다. 그냥 새끼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쉴 때 쉴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저 친구들은 물 위에 떠다니니까 쉴 공간이 없어서 그냥 어미 위에 올라와서 그냥 쉴 수가 있는 거죠. 해양성 조류의 특징들인데요. 일단 왼쪽 아래 보시면은 슴새예요. 슴새를 바다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아마 먼 바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바다로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먼 바다를 주로 이용을 하냐면은 물론 먹이랑도 관련이 되었지만 나는 습성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파도가 높이 먼 바다로 가면 파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너울이 점점 바람에 의해서 큰 너울이 만들어지는데 파도가 위로 밀어 올릴 때 만들어지는 상승기류를 이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파도가 갑자기 올라오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층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밀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층을 이용해서 주로 비행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먼 바다에서 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먼 바다에서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 먹이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해양성 조류들의 특징이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망망대해에서 낮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탐색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네, 그랬을 때 뭐 자기들만이 아는 그 특이한 냄새가 있나 봐요. 멸치떼라든지 아니면 장어리떼가 올라올 때 그 뭐 흔히 비린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냄새를 잘 맡아서 바로바로 먹이를 찾아서 다닐 수 있다 볼 수 있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뿔새우리인데요. 뿔새우리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망망대해를 그냥 돌아다닙니까?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요. 심각한 멸종위종입니다. 멸종위종이기도 해서 찾기도 어려워요. 보기도 어렵고. 근데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해수욕장에서 뭐 떨어진 바늘 찾기도 아니고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간혹 지나가다가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전체 개체군을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되게 무식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저 친구들을 조사를 할 때는 야간에 조사를 해야 돼요. 네, 뿔새우리랑 바다새우리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바다새우리류인데, 특징적으로 뿔새우리의 번식지랑 바다새우리의 번식지가 겹치지 않습니다.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 뿔새우리가 번식을 한다 하면은 바다새우리가 번식을 안 하고, 여기 바다새우리가 번식한다, 뿔새우리가 번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예외인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구글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혼성 번식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따로따로 한 종씩만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번식지로 들어올 때 밤에 나가서 야간에 배에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네, 전데요. 네, 지금 옛날보다 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살쪄 있을 때 야간에 저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섬 주변을 배로 돌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개체군이 예측이 되겠죠. 만약에 번식기라고 했을 때 한 마리는 포 하나를 품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우리 섬을 몇 바퀴 돌았을 때 기준을 두고 돌거든요. 뭐 200m 권역, 뭐 500m 권역, 1km 권역 돌았을 때 총 개체수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안에 포라나는 개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대체적으로 네, 개체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아비류 보이시죠? 이 지금 큰해생머리 아비인데 몸에 뭐가 지금 달라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기름입니다. 새들도 몸에 기름 바른다고 그랬는데 기름이 왜 묻어 있으면 안 될까요? 저거는 다른 기름이에요. 선박에서 나오는 벙커CU. 우리 큰 대형 선박들은 뭐 경유를 사용하거나 이런 배들도 있지만 벙커CU를 사용하는 선박이, 큰 이런 컨테이너들은 벙커CU를 사용하는데 무단으로 바다로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청소를 할 때나 이럴 때, 그럴 때 저렇게 새 몸에 달라붙어 버리면은 저거는 찐득찐득한 기름이거든요. 우리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정도의 기름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어버리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도 못해요. 계속 체온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왔는데 체온이 떨어지고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춤을 춥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사진 찍으시면 되게 좋아하죠. 와, 춤춘다. 뭐 일어서서 춤춘다. 네, 저 친구들은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을 다니다 보니까 해양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받은 바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봤더니 어떤 종들이 도래한 특징들이 있나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천갯벌인데요. 서천갯벌에 오는 새들이 어떤 새들이 있을까? 새들이 종마다 좋아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물새들은 모래 환경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물새들은 갯벌, 아예 뻘질의 환경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물새들은 뭐 그냥 하천, 내려오는 하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다 다른데 그 원인들은 대체적으로 먹이 원에 따라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서천갯벌에는 봤더니 넓적부리도요나 알락꼬리마도요, 왕눈물대새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대체적으로 서천은 모래갯벌이나 이런 좀 단단한 사질의 갯벌들로 좀 되어 있는데요. 서천갯벌에서 특징을 봤더니 역시나 유부덕권역에서 가장 새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 이게 열지도라는 건데 새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좌표를 다 받아서
지도를 작성을 해본 겁니다. 봤더니 여기 솔리 쪽이나 아니면은 여기 유부도 쪽으로 새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개체수랑 종수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월이 안 적혀 있는데 8월 달에 개체수는 가장 많이 늘어났고 종수로는 이 겨울 넘어가는 문턱에서 종수가 많아진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창도 어디에 주로 새가 많이 몰리냐? 고창도 람사르 고창센터 앞 주변이랑 여기 만돌 쪽에 새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개체수는 가장 많이 보였고 종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증가세를 보였는데 고창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은 넓적부리도요나 뿔제비 갈매기, 그다음에 붉은 어깨도요, 황새 이런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신안갯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앞에도 쪽에 새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개체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이 되었고 8월 중순에 이제 8월 말이 되어갈 때 종수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안에서는 뭘 봐야 되냐? 노랑부리 백로가 좀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노랑발 도요. 이 두 친구들이 다른 갯벌에 비해서 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더라고요. 보성순천 갯벌을 봤을 때 보성순천은 역시나 흑두루미나 이런 가창오리들이 많이 모이는 순천만 일원에서 새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흑두루미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체수 값이 갑자기 11월, 이게 9차 조사가 11월 달인데 11월에 확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가창오리가 순천만의 가창오리가 11월에만 오더라고요. 11월에 오고 아마 그 친구들 고흥 쪽이나 아니면 해남 쪽으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순천만을 간혹 경유를 하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죠. 아니면 일본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올해 좀 기록을 보니까 일본이랑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창오리들이.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고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새들을 볼 때 물론 엄청 좋은 갯벌들이야, 엄청 좋은 서식지야라고 해도 결국에 새들이 모이는 곳은 일부 정해져 있으니 새들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다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특징적인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새들을 보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새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가장 보기 어려운 종이라고 적어놨는데 청다리도의 사촌 정말 보고 싶었고 정말 찾기도 어렵고 그런 종인데 이 친구들 이동 루트를 봤더니 얘도 서울을 통과합니다. 저기 강릉 인근에서 서울을 통과를 해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 친구 2번 찍혔는데요. 한 번은 서울을 통과했고요. 한 번은 동해 라인 따라서 남해 라인 저기 순천만 경유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루트를 가지진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루트를 가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종이다. 어떻게 봤을 때 잘 찾아보십시오.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조복이 필요하죠. 넓적부리도요. 아까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 러시아에서부터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친구. 둘 다 전 세계에서 개체수 이것도 추정입니다. 1000개체에서 500개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눈에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안 보이는 친구들이라 꼭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좀 잘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물새류, 번식하는 물새류입니다. 흰물대새. 땅바닥에 좀 폭삭 앉아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말고 그냥 폭삭 앉아 있습니다. 저 친구 지금 포란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저렇게 일반 맨 땅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요. 꼬마 물대새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데나 그냥 땅바닥만 있으면 번식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 또 번식 보고 저리 가, 나 아파 하는 의상의 물대새에서 다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새집의 갈매기 이 친구 물대새들은 특징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9속 41종이 있다고 저희 책에 나와 있습니다. 흰목물 연구를 했던 종이라 좀 따로 가지고
여기 이 사진에서 혹시 희몽물태새 알 찾아보실 분? 너무 쉽나요? 네, 가운데 있죠. 사진을 찍는 이유가 가운데 있으려고 찍겠죠. 네, 근데 이런 알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돌이 있는 곳에서만 특징적으로 좀 번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또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을까요? 꼬마물태새 둥지입니다. 네, 저기. 사진에 항상 가운데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둥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희몽물태새는 좀 자갈이 좀 많은 곳, 꼬마물태새는 모래가 많은 곳에 좀 번식을 하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 물태새들의 위험 요인 및 보호 방안입니다. 강가 물에 하천이나 아니면 해안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강수량, 뭐 이런 물 높이에 따라서 해안에서는 물 높이, 뭐 사리대나 이럴 때 뭐 높은 물때가 있을 때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요. 하천에서는 강한 비로 인해서 하천물이 범람했을 때 번식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백사장 이용, 뭐 요즘에 뭐 사륜 바이크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 걸로 인해서도 번식지가 쉽게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알 가지고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되게 흔해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포식자 유인, 제가 아까 혹시나 보시더라도 다리로 왔던 길을 지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2차적인 포식자 유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안 해야 되고, 포란 취식 방해,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협 요인들입니다. 번식지가 있을 때 집단부, 특히나 이 친구들이 제한적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곳에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좀 출입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따로 관리해주는 것들도 이 친구들의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호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갈 같은데, 이거는 외가리죠. 네. 마라도에서 새를 보고 있었는데 낚시꾼 뒤에서 마치 정말 물고기 잡아서 빨리 놔줘라고 하듯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계속 낚시하고 있고, 아저씨도 알더라고요. 아는데 별로 대응하지 않는, 뭐 결국에는 아저씨 탓인지 외가리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고기를 못 잡아서 못 먹고 있었습니다. 계속.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어요.